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 소리만 듣고 있자니 밀려오는 허무함에 몸서리쳐 본 적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이른바 존재론적 상실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인물의 삶을 빌려오고자 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냈을까요? 그가 남긴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취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은퇴 후 깊은 상실감에 빠진 60대 초반의 남성 김상우 씨의 일상을 먼저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거대한 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천주교 사건에 휘말려 형제들은 목숨을 잃거나 유배되었고 본인 또한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쫓겨나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양에서의 화려한 관직 생활은 끝이 났고 주변에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초리와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지위와 인맥,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빼앗긴 채 작고 초라한 방 한 칸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화병을 얻어 몸져 눕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며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그 외로운 시간을 오히려 자신을 완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취미라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김상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서류 뭉치와 회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가까운 산에 다니며 평일에 한산함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가 되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은 온종일 조용했고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는 광고뿐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김상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동창들이 모이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탁구 교실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즐거움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누구 자식이 대기업에 갔는지, 누구 집값이 올랐는지 같은 비교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오히려 공허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아내인 이영애 씨에게 토로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을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초라해 보이는 기분이야. 이영애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남의 눈치만 봐서 그래요. 진정으로 당신 마음이 편해지는 일을 찾아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말고 그냥 당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일 말이에요. 아내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김상우 씨는 도무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이란 낯설기만 한 개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머물던 사이제라는 방에는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방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독서와 지필은 취미를 넘어선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일이다. 흉중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취미의 핵심은 바로 위기지약, 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취미들은 대개 외부 지향적입니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노후의 취미란 철저하게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취미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록하는 취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무너져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글을 쓴다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김상우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작은 일기장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그저 날씨나 먹은 음식을 적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의 일화를 읽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은 없었던 것이 된다. 이 문장을 읽고 김상우 씨는 자신의 30년 회사 생활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공했던 순간들보다 좌절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글을 쓰는 동안 김상우 씨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상실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글쓰기는 거창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 하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든 생각 하나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붓을 들면 잡념이 사라지고 종이 위에 내 마음을 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기록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둘째는 배우고 익히는 취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훑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뽑아 적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초서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공부는 젊은 날의 공부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취업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삶의 기쁨을 위해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씨는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나가 역사를 공부하고 관련된 유적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갈 때는 목적지인 정상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산길 옆에 세워진 비석 하나, 오래된 절터의 주춧돌 하나에도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더해지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머리가 나쁜 것을 탓하지 말고 게으름을 경계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우리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외국어든 악기 연주든 혹은 인문학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 성취감이 노후의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셋째는 자연과 교감하고 노동하는 취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다산초당에 머물며 작은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또한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심으며 흙을 만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스승이며 흙은 정직하게 보답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멘트 건물 속에 갇혀 있으면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김상우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죽어버릴까봐 걱정했지만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자 식물들은 새순을 틔우며 보답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발아하여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김상우 씨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식물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겠나? 흙을 만지는 작업은 잡념을 없애줍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 싱그러운 풀냄새, 그리고 땀방울이 맺힐 때의 그 개운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발을 놀리지 않고 편안함만 찾으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흐려진다. 부지런히 움직여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건강의 으뜸이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의 이름을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실천했던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심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취미는 무너져가는 내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지지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좁아지며 신체적 기능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쌓아 올린 단단한 즐거움의 성벽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그 성벽을 아주 높고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1000년 전의 성현들과 대화하고 100년 후의 후손들을 걱정하며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그가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500권의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과정에서 얻는 순수한 즐거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가장 즐거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명예와 이익은 구름처럼 흩어지지만 내 마음에 새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김상우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았고 표정에는 은은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하고 글도 좀 끄적거리고 나무 키우는 재미에 살아. 남들이 보기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즐겁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상우 씨의 그 고요한 행복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취미를 가진 이들은 많았지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취미는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만들어 세상과 더 건강하게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벽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시간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의 눈에 비치는 나만을 신경 쓴다면 그 시간은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처럼 내면을 채우는 취미를 가진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꼭 거창한 학문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을 하는 것, 어제 읽었던 책 구절을 곱씹으며 짧은 감상을 남기는 것, 화단에 물을 주며 생명의 자람을 응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약용 선생이 추구했던 위대한 취미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며 후회와 그리움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그의 수많은 책은 당장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남긴 이 지혜가 언젠가 세상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취미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쓴 일기 한 줄이, 오늘 내가 배운 지식 하나가 훗날 나의 손주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위대한 인간의 길입니다. 이제 김상우 씨는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일기장에 어떤 문장을 적어 넣을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이는 그 작은 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강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완성한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는 즐거움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남들의 기준에 맞춘 화려한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나만의 즐거움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의 뜰에 지혜의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고 꽃을 피울 때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향기롭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풍성하게 채워줄 여러분만의 인생 취미를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나눈 지혜가 막막했던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가꾸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 차오를 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늘 맑고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큰 깨달음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풍성한 지혜를 찾아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